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가지고 근대성, 이 모더니티라는 개념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정확히 뭐고,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또 뭐 어떤 논쟁점들이 있는지 그런 핵심들을 좀 짚어보려고요. 네, 근대성이라는 게 사실 그냥 지나간 어떤 시대를 말하는 건 아니죠. 지금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그 방식 자체에 아주 깊숙이 뿌리 내려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자료들을 보면서 이 근대성이 어떻게 태어났고 또 어떤 비판을 받는지, 그리고 혹시 서구 중심적인 시각을 넘어서는 다른 가능성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 보면서 진짜 흥미로웠던 게요. 근대성이 한편으론 인류를 뭐랄까 무지나 빈곤에서 구해줘서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하고 평균 수명 80세 시대를 열었는데 네, 그렇죠. 엄청난 발전이죠. 근데 동시에 인류를 전례왕는 어떤 절멸 위기 그런 걸로 몰아넣고 있다는 양면성이 있다는 거. 아, 이게 참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 지점이 딱 핵심인 것 같아요. 자료에서도 보면 근대성의 주요 동력 중 하나가 바로 과학기술하고 합리성이거든요. 합리성. 네. 세상을 이성적으로 파악하고 자연이든 인간 사회든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그런 시도였죠. 그 막스 베버가 말한 합리화 과정 있잖아요. 아, 네네. 합리화. 뭐 합리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든지 법이나 행정체계가 막 발달하고 사회가 분화되고 하는 것들. 어떻게 보면 이성이 중세의 그런 주술의 정원 같은 신비주의적 세계관을 좀 걷어내고 인간을 거의 뭐 신의 지위까지 끌어올린 셈이죠. 와, 인간 중심 시대를 열었다. 근데 그 합리성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건가요? 데카르트가 말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이성 중심주의에 좀 기반한 건가요? 맞아요.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문제는 그 이성을 너무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다른 방식의 알미나 가치들, 예를 들면 감성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간과하거나 심지어 배제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아, 이성만 최고다.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타자를 배제하게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비판 속에서 등장한 게 바로 탈근대성,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논의인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근대가 내세웠던 그 이성중심주의나 뭐랄까 하나의 절대적 진리가 있다는 생각 자체에 좀 의문을 던지는 거죠. 진리가 하나가 아니다. 그렇죠. 진리는 상대적일 수 있고 또 다양한 관점이나 목소리가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 요소들이 막 섞여 있는 그런 혼종성 같은 가치를 강조해요. 자료에 표 1도 있던데 중세는 신중심, 근대는 인간 중심, 탈근대는 좀 더 생태론적이고 이성을 해체하는 패러다임 이렇게 비교하는 거 보셨죠? 네, 봤습니다. 그 표가 딱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성 만능주의가 가져온 어떤 한계에 대한 반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근대성이 서구에서 시작된 건 맞지만 그게 서구만의 전유물은 아니라는 그런 인식이잖아요. 아,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게 바로 아이젠슈타이트 같은 학자들이 말한 다중근대성 개념인데요. 다중 근대성. 네. 여러 문명권에서 각기 다른 역사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다양한 모습의 근대성이 나타났다는 거죠. 서구 모델이 유일한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서구 말고 다른 모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자료에 나온 것처럼 성과 속, 그러니까 성스러움과 세속적인 것의 관계를 어떻게 다시 설정하느냐, 이걸 통해서 근대성을 설명하는 통섭이라는 관점도 있고요. 통섭. 네, 또 하나는 각 사회가 가진 고유한 전통 안에서 근대성의 씨앗을 찾는 거예요. 이걸 자생적 근대성, 오토제너스 모더니티라고 부르는데 이건 정말 서구 중심주의에서 벗어나려는 아주 중요한 시도죠. 자생적 근대성. 아, 그러고 보니 한국의 동학 사상을 그 사례로 들었더라고요, 자료에서. 맞아요. 동학이 흥미로운 예시죠. 서학, 그러니까 서구 사상이 좀 분석적이고 세상을 딱딱 나누어 보는 시기라면 동학은 민심이고 천심이다. 즉, 사람 마음이 하늘 마음이다. 이런 식으로 좀 관계랑 통합을 중시하는 동양적 사유를 보여준다는 거죠. 네, 그런 상관적 사유에 기반하고 있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게 대순사상인데요. 아, 대순사상도 나왔죠. 네, 이미 120여 년 전에 서구 근대 문명이 가진 한계를 좀 내다보고 동양과 서양의 지혜를 합쳐서 갈등을 풀고 다 같이 잘 살자는 해원상생이라는
대안적인 근대성 개념을 제시했다는 점, 이것도 상당히 놀랍죠. 해원상생, 원한을 풀고 서로 살린다. 야, 120년 전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대단하네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버마스가 말했던 근대성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완의 프로젝트다. 그래서 계속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과도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대성이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거군요. 네, 지금도 계속 논의가 진행 중이에요. 울리 히백의 성찰적 근대성이나 지그문트 바우만의 액체 근대성처럼요. 현대사회가 워낙 계속 변화하고 불확실하니까 근대성이라는 개념 자체도 고정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변화하는 약간 액체 같은 성격을 띈다는 거죠. 액체 근대성, 재밌는 표현이네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근대, 모던이라는 말의 어원인 라틴어 모도가 원래 바로 지금 여기를 뜻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어쩌면 이 근대라는 말 자체에 이미 변화와 현재성, 심지어는 근대와 탈근대의 의미가 동시에 들어있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까요? 네. 근대성이라는 것이 이성과 합리성이라는 아주 빛나는 얼굴도 가졌지만 동시에 위기라는 그림자도 안고 있는 양면적인 개념이라는 것. 네. 그게 첫 번째 핵심이고요. 그리고 이게 결코 서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 여러 문화권에서 각자의 고유한 모습으로 나타났고 또 나타나고 있다는 점. 특히 통섭이나 동학, 대순사상 같은 개념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자생적 근대성의 가능성도 엿볼 수 있었다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근대성 논의가 지금 당신의 삶과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그 합리성이나 진보라는 가치에 대해서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당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지금 여기의 모습은 어떤 건지 한번 돌아보는 것도 좋겠고요. 네. 그리고 자료에서 또 인상 깊었던 게 근대성을 결국 성스러움과 세속적인 것, 그 사이의 경계, 일종의 문지방 상태, 리미널리티 문제로 보는 시각도 있었어요. 아, 리미널리티, 경계 상태. 네. 인간은 늘 일상적인 것, 이 속을 넘어서 어떤 성스러움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지금처럼 급격한 변화와 불확실성 속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필요한 성스러움은 무엇일지 이 질문에 대한 당신만의 답을 찾아보는 그런 여정을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겠네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